어제 김용남 후보의 어떤 사과 발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조국혁신당의 캠프에 와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업자분들은 안 계시죠? 네. 다 동지분들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일단 우리 지성이 아버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일단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그 2학년 1반 17번 문지성양 아빠 문종택입니다. 늘 이렇게 참다운 민주주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함께 걸어오신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일단 아버님 어제 김용남 후보가 공개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지난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번 사과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대충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길게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또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과가 한 것이 전부 다이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약 올리지 마시라. 약 올리지 마시라. 뭐 더 이상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과를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사과하지 말라고. 이게 본인의 입에서 나온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본이 안 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최근 JTBC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거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좀 캠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저희가 취재 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과거에 김용남 후보의 발언은 세금 낭비, 특조위 비판, 당시 유가족들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 게 그 당시에 저희가 특조위를 출범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출범을 할 때 수사권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특조위 비판 그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이 특조위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진짜 마지막 진실규명의 어떤 희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지금도 12년 전을 생각하면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참 할 말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제가 좀 요즘 그 시세말로 한번 입이 풀리면 한 3시간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먼저 좀 짧게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온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보수 언론들이 있다 그러면 참으로 좋은 광경이 될 겁니다. 먹이 사냥이 되겠죠. 뭐 세월호 유가족 드디어 정치판 개입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우리 조국 후보님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국 후보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을 낙선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시사타파 이 대표님 질문하신 거에 말씀을 드리면 사과라는 게 말이죠. 단순하게 자기가 사과해야 할 타이밍과 또는 주변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진보 유튜브 영향력이 많은 그곳에 나와서 전혀 사과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김용남 씨가 이야기했던 세월호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제가 되돌린다고 치면 당신은 우리 보고 지금 세금 도둑이라고 한 거잖아요. 세월호. 그럼 당신은 지금 선거 도둑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선거 치르냐 이 말이에요. 현수막 달고 조금 있으면 유세차에 그 모든 진행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각 당마다 국가에서 머리 숫자대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돈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국민들한테 후원도 받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한 그 방식대로 얘기하면은 선거 도둑놈 아니야? 하나도 뭐 어디 틀린 말이 없어요. 사람이 적어도 인간의 탈을 쓰고 표를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건 앞으로 뭐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치사에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았을 때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피땀 흘려 싸웠던 우리 민주주의의 그 전통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남기고 헤어나지 못하게 회방을 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봐왔고 눈으로 봐왔던 그런 세월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열통이 터져서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근데 김용남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막말을 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여러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16 연대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왜 근데 이 유가족들이 김용남 후보가 과연 이번에 평택을에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사과를 했을까? 왜 많은 유가족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은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과는 광고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나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유가족분들이나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 사과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 그래갖고 저희가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말 한마디라도 사실 최근까지 뭐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과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고 어떠셨어요? 지금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게 진정성이다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픈 때가 있는데 저희 세월호 가족들도 뭐 우리 단원고만 하더라도 250명 아이들에서 직계 가족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다 보면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이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아주 살을 도려내는 정말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는데 우리가 뭐 진보 쪽에서 늘 이렇게 해왔던 오랜 기간 동안을 해오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가 있고 목표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가 후벼 파질까봐 내가 사과하지 말라고 했고 한 가지 좀 이거 뭐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시는 건데요. 네. 어제 그 김용남 후보 사과가 끝나자마자 어떤 저 페이스북 제 친구분이 네.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원래 이런 뭐 가지고 방송하지를 않는데 보여드리죠. 예, 제가 이거를 한번 JTBC 나와 있으니까 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좀 시간이 바쁘니까 빠르게. 사과문을 올바르게 적는 방법. 그래서 사과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야 할 것에는 나는 누구인가? 본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생각인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과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요 내용들은 조금씩 들어가는 편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 들어가야 할 것이 서가문 중에 본의 아니게 라는 말, 오해다. 그럴 뜻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또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제 사과문 중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변명문에 가깝습니다. 사과문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우리 방송 카메라를 잠깐 이거
네, 이렇게 지금 사과의 문에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유일한 그 당시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희망이었고, 책임자 처벌, 이 두 가지였는데 특조위 출범을 사실상 방해한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어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사람들도 국힘당 출신들 중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람들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에도 오지도 않았었죠, 그쪽.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아버님이랑 저랑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왜 사과했다라고 보세요? 이게 근데 좀 아니 뭐 예. 오늘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JTBC도 오셔가지고 지금 스케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일일이 우리 김용남 씨가 어저께 한 사과문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또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서 네. 제가 사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과했으니까 네. 제가 그냥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용남 씨가 사과한 내용 것 중에 앞뒤가 안 맞아요. 이야기를 할 때 특조위가 그분이 강조한 이야기가 네.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그런데 특별법 발의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 그 당시에 12명이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남 씨예요. 시작을 하는 시점에 당신은 반대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 세월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고만 나면 세월호를 들먹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적인 사고가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세월호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저는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게 사회적인 경비, 김용남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세금 도둑이 아니고, 저는 세월호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들어갔던 경비에 쓰리고에 흔들고 피박 정도는 벌써 만회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세월호 피해자 아이들 함께 유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꽤나 긴 시간 동안 사회적인 경비를 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태원을 겪었고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를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만한 그런 값어치와 그런 모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금이 문제라면 그런 경비는 세월호는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훈과 함께 생명의 소중을 우리가 담보를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김용남 씨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용남 씨 발언 중에 조국 대표님이 김용남 씨의 과거, 김용남 후보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이나 이태원 참사 발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성명을 내니까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조국 후보께서는 검증이다. 공직자 후보자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네거티브라고 얘기했던 것을 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국힘당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김용남 후보들에게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 그게 네거티브였다라는 어떤 선거에 개입한다. 아버님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죠. 예전 같으면 조선일보가 아버님 여기 딱 나오면요, 세월호 유가족 이제는 정치까지 좌우 뭐 넘어서 뭐 이렇게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것 같은데, 네거티브 때문에 지금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조선일보는 그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냥, 자식 팔아먹은 유가족 정치판 뛰어들다. 타이틀이 이렇게 가지. 너무 잘 아시면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네, 나는 해요. 제가 할 수는 없어갖고. 근데 아버님 너무 어제 사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늦었지만 용기 있는 사과다. 그렇게 어떤 정치권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올 거니까 사전에 이제 나 사과했으니까 그만해라. 어떤 그런 예방 차원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너무 늦은 사과 아니냐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태까지 세월호 특조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아버님이랑 저랑 알고 있는 게 진짜 그 선장 한 명 구속돼 있고 나머지 지금 거의 아무도 책임자 아버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책임자 선원들도 다 나왔고 그 선원들도 다 나왔고 처벌이 안 됐는데 이거 너무 늦은 사과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늦은 사과 아니냐. 이거 저는 진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김영남 후보도 좀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이상의 사과도 바라지도 않고요. 저는 정말 진정한 사과라면 저희 세월호 가족들 중에도 원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과라면 이 정치도 보면 굉장히 긴 마라톤에 있거든요. 내가 잠시 수그러든다고 내가 잠시 접는다고 그 자기 정치 인생의 생명이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본질적으로 자기가 진정한 사과를 한다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뭐한 얘기지만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추천을 했네 끌어안았네 그따위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시장님 시절도 인터뷰를 다 했고요. 도지사 시절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참사 일어나고 일주기 될 때 안 오셨어요. 여기서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날 되셔가지고요. 저희 가족들이 있는 부스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 시절에. 그분이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는 와도 물론 박근혜는 안 왔지만 여기저기 한다고 하는 명찰 가신 분들 다 올 거고 정신도 없고 부모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조용히 다녀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씀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남 씨한테 진정한 사과라 그러면 조금 쉬셔라. 제가 방송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최대한으로 제가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좀 이제는 좀 쉬시고 근본이 잘못되어서 사람 바꿔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 바꿔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런다고 치면 지금은 자중할 때고 자기의 피 수혈을 좀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수혈을 할 때 말이에요. 천천히 수혈을 해야 그게 수혈이 가능해지고 목숨에 지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민주당에서 끌어안았다고 그걸 한 방에 다 우리가 겪어온 시절이 있는데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안고 추천했다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김용남 씨 방법으로 따진다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 형제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중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우리 유서의 현장에 있다가 우리 조국 대표님이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님 잠깐 오셔야 돼요. 예, 잠깐 계셔야 돼요. 잠깐 하시는 분이죠. 예. 저희도 조국 대표님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보시고 아버님 그런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님도 계시고 김영남 후보도 여기 평택에 오시고 사실 여기 각 정당의 대표들이 많이 출마한 지역이잖아요. 정치권에다가 꼭 하고 싶은 말 선거 때만 되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 정치권에다가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조금 한 60 좀 넘게 살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네. 이게 거의 전쟁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지켜보는데 제가 한 예로 저는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우리 이광재 후보님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이렇게 보시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후보로 나오셨지만 네. 그 지역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미. 네. 저는 하도 혼탁해진 이 선거판이라서 그렇지 원래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이 그 실천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일이다.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가고 치유를 해가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 생각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 흔히 이야기하는 지식인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국회에서 나라 일을 하고 지역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표를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의 대표가 돼서 국회에 모였을 때는 입법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 법 하나를 잘못 만들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말에 입에만 국민 달지 말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미리 하고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제가 김용남 후보에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사과에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발언이나 이태원 참사의 그런 막말들 그런 것들은 저는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과가 아니라 저는 지금 즉시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의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자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예요. 입으로만 사과하고 선거를 치르는 거는요. 나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는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협박하는 거나 공격이에요. 진정한 사과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직을 걸고 나는 물러나겠다.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김용남의 사과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도 아까 그런 말씀 좀 전에 말씀 하신 게 아마 조금 원래 겁내시는 성격이 아니지만 제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퇴해요. 이게 본인은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거랑처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흔한 말로 염장을 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 번 다시 사과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조국 후보님께서 지금 유세 도중에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 저 여기 우리 후보님 일정이 워낙 꽉꽉하셔서 지금 막 돌고 지금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JTBC도 와 있고요. 우리 조 후보님이 먼저 김영남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전 김영남 후보님이 국민의힘의 소속 상태에서 세월호 문제, 이태원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뭐 이제 경쟁 후보로 할 수 있는 조국 개인에게 사과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말씀드렸고 그런 사과 요청은 정치적 의미로 뭐 경쟁자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핵심적 가치 중에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가 생명권인데 이 생명권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좌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생명기본법도 만들어져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과를 요청했고 어젠가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세월호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태원 남았습니다. 예, 만시지탄이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조국 대표님 이렇게 직접 저는 뭐 이렇게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세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뭐 제가 그냥 제 드는 생각 보시면 그대로 한마디만 할까요? 예, 네. 참 속도 좋으십니다. 저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우리 아버님께서 진정한 사과는 세월호 유족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과는 김영남 후보가 세월호 참사나 과거 여러 이태원 참사, 여러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런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점은 제가 뭐 특별히 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트를 할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 캠프를 찾아갖고 온 이유는 뭐 조국 대표님도 계시지만 김영남 후보가 여기 평택을에 나와서 과거 국힘당 후보들이 선거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게 사과를 했겠냐.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노하셔서 지금 아버님이 네. 그래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만큼은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저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세 가지 사항을 짚었던 게 김영남 후보가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네. 뭐 열심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과거 국민의힘 소속 시절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모든 공인, 모든 정치, 특히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제가 그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빨리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근데 검찰개혁 문제라거나 사회개혁 문제에 논의를 하자. 그리고 평택을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책 논쟁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세 가지 사안에서 단호하게 사과를 거부하셔가지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왜 그걸 저걸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하신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은 사과를 이제 하셨잖아요. 물론 이태원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점도 좀 아쉬운데, 어떤 세월호 사과를 늦게나마 하신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세월호의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조국 후보님 뵈니까 어때요? 여기 선거운동 하시려고 참 힘든 지역인데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기 캠프에? 근데 오늘 대표님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이게 외람된데 대표님 제가 여기 내려온 게 네. 우리 평택을에 조국 대표님 좀 표를 좀 더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저희 조국이거든요.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도 조국입니다. 네, 네. 평택도 조국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제가 오늘 옷장을 열어서 제가 옷장 있는 옷 중에 그래서 가장 흰색을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혹시 당원분들 계시면 섭섭해 하실까봐 우리 조국 대표님 는 잘 모르시겠지만 과정을 제가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잃었지만 대표님 뵈면 가정 전체가 막 멸문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지켜보면서 정말 저런 삶도 있구나. 저와 같은 삶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지금처럼 또 그렇게 당연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특히나 이런 참사 그리고 좀 고통받는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곳에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더욱더 좀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이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특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이유 또는 목적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 농문의 문제는 생명권의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냥 오셔서 그 유가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 우리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앞으로 펼치란 말씀 깊이 새기고 앞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님이 워낙 지금 일정이 빡빡해갖고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JTBC도 와 계시고 지금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라이브로 보고 있고 시사타파 팬들 지금 2,000명 분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금 평택은 사실상 범민주 진영 내부의 경쟁의 양상이 돼가고 있고 오자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명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누가 더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지 질문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후보가 일단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조국 후보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바쁘시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정치평론가 분들이 평택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걱정을 한다 하시고 계시고 또 반대쪽에서는 유이동, 황교안 이런 후보들이 또 단일화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을 또 강조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평택을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평택 정치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대로 유이동 후보가 당선된다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유이동 후보 그리고 유이동 플러스 황교안 후보의 합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사실상 지금부터 한 20일, 30일 정도 후가 되면 유이동 황교안 후보의 합은 떨어진 상태에서 조국이냐 김용남이냐의 문제로 이제 완전히 안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걱정하지 마시라. 즉 국민의힘 제도는 자연스럽게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국과 김용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후보냐라는 민주주의 가치에 남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남 후보께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그다음에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에 합류해서 정권교체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세 가지 문제,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 농민 문제 말고도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강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만 넓게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때까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쭉 이어진 이 흐름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그 흐름을 이탈한 적이 없고 그 비전과 가치를 버린 적도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과거의 문제라면 더 중요한 건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6.3 지방선거 끝나게 되면 바로 개혁 이슈가 이제 제기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 문제인데 지금 공소청 중수청 법안은 여러 논쟁을 거쳐서 최종 법안이 만들어져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잘 돌이켜보시면 1안, 2안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 법안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절대 검찰개혁 법안 그 법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최종 법안인 4만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반증하고 있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검찰개혁에서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 과제가 검사의 직접적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이게 6.3 선거 이후로 미뤄졌는데 6.3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원칙적 폐지론자이고 김영남 후보는 폐지론자가 아니라 존치론자입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의 유지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말은 사실상에 큰 제약이 없고 대부분 유지한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평택을 유권자 말고 전국에 계신 유권자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 이후에 이루어질 검찰개혁의 마무리에서 조국을 내보내야 되느냐, 김용남을 내보내야 되느냐,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조국, 이제 조국을 국회에 보내서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자라는 어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나요? 외람된 말씀을 좀 짧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씨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온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의 바람을 타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너무 함부로 쓰시지를 말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오로지 이재명, 정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는 그렇게 앞에 타이틀을 달아온 그런 세월들이 저희들이 진정한 복지를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선거판에서 나오는 그런 간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저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 그 앞전에 맡았던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 나라를 맡겨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된 게 제자리로 돌아간 그 과정이 착시 현상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봐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넘어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국정하는 걸 중계방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돈 없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 돈 있는 사람이 은행을 더 빌리면 싸고 없는 사람이 더 비싸고 일반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 만나면 이게 세상이냐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거를 지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로 대동세상, 정말로 인간의 복지, 사람다운 삶을 충분히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뒤에서 국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보좌를 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야 되지 오로지 이재명 앞에 간판만 달고 제가 외람되지만 우리 조국 혁신당에도 계시는 분들 조국 간판이 아니고요.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그 계획에 증진해 갈 수 있는 이미 우리 조국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가시는 걸 제가 보고 와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택은 정말로 진중되게 우리 다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쁘신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낮에 점심시간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멀리 와주셔서, 아유, 교통 너무 불편한데, 네, 참, 힘내시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여기까지 멀리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점 찬성 물러가겠습니다. 네네네. 빨리 식사 한 끼도 대접 못했는데. 아유, 1.5.